안녕하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경숙이고 올해 66살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고 저는 시골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며 몇 마리 닭을 키우고 채소밭을 가꿉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삶에 익숙했고 자식들만 평안하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름은 승민입니다. 그 시절엔 가난해서 아들을 어렵게 공부시켜 출세시키고 전주에 나가 일하게 했습니다. 결혼해서 그곳에 정착했지요. 저는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멀리 살아도 어머니를 생각해주기만 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자식에게 정성을 다하면 절대 나를 잊지 않을 거라 믿었던 그날부터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시골에서 전주까지 버스를 타고 큰 가방에 시골 음식, 달걀, 말린 죽순, 약간의 찹쌀을 챙겨왔습니다. 손자, 승민의 아들을 데려가 시골에서 몇 달 같이 지내려고 왔습니다. 며느리와 승민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손자를 돌봐주려는 마음도 있었지요.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며 손자를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애가 할머니를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저도 기뻤고 가방을 내려놓고 막 앉으려는데 승민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종이 한 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 엄마, 마침 오셨으니 지난번에 우리 집에서 처제 생일 파티를 했거든요. 이게 12인분 식사비 영수증인데 엄마가 좀 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부부 요즘 돈이 너무 없어서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처제 생일 파티, 장미집, 12인분, 총 308만 원, 선물 제외. 저는 물었습니다. 왜 엄마가 내야 하니? 승민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연금도 받고 쓰는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가족 생일이니까 엄마가 내주셔야 의미가 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방에 들어가 손을 씻고 손자와 놀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미리 차려놓은 밥상에는 생선구이, 공심채 볶음, 호박국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음식을 집어주며 웃었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시골에서 오느라 힘드셨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매우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승민은 연신 반찬을 집어먹으며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올려다보며 단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너는 아직 밥이 넘어가니? 승민은 멈칫하며 젓가락을 멈췄고 식탁은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급히 분위기를 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승민이 그냥 엄마께 잠깐 부탁드린 것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알아. 그냥 잠깐 부탁한 거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을 위해 12인분 식사값을 엄마가 내라는 거잖니. 엄마는 그냥 너를 낳은 사람일 뿐이니까 엄마가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잘 알겠다. 그리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손자를 안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손자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승민이 고등학생이던 시절 저는 논에서 품을 팔아번 몇천 원으로 그의 학비를 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는 유일한 귀걸이를 팔아 셔츠를 사줬던 날도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12인분 잔치 영수증을 내밀며 저를 현금 인출기처럼 대합니다. 손자는 아직 너무 어리니 탓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진작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손자에게 죽을 끓이고 우유를 타주고 바닥을 닦고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우리 부부가 좀 무례하게 말했어요. 엄마 화내지 마세요. 그런데 엄마, 처제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생일 파티 해주고 싶으니 잔치비 좀 내주세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낼게. 그날 밤, 저는 저축통장을 꺼내 침실에서 홀로 앉았습니다. 통장에는 8천만 원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인데 한 번도 따뜻하게 불러주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또 꺼내야 하다니.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으니 내야겠죠.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제 것을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게 두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손자에게 닭죽을 끓였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서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 집에서 내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침상을 차려놓았지만 손자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죽 냄새를 맡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죽 냄새가 너무 좋아요. 손자 주려고 끓이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자 주려고 끓였어. 너희는 알아서 먹어. 며느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네, 그냥 농담이에요. 어제 일은 화내지 마세요. 근데 잔치비는 꼭 좀 내주세요. 집이 정말 힘들어요. 엄마,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손자를 안아 먹였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죽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하늘에 대고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손자만 있으면 엄마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아침 식사 후 저는 손자를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그저 아파트 앞 작은 정원에 미끄럼틀과 그네 몇 개가 있을 뿐이지만 손자는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서류 가방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부터 내가 쓴 모든 돈을 기록할 가계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점심에 돌아올 때는 시장에 들러 저렴한 식재료만 샀습니다. 저는 값싼 음식만 골랐습니다. 약간의 늙은 오이, 달걀 몇 개, 조각 생선. 며느리는 그것을 보고 엄마, 왜 이런 걸 사세요? 우리 집이 그렇게까지 힘든 건 아닌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며 먹을 수 있으면 됐지, 낭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거실에서 손자를 돌보며 가계부에 썼습니다. 2일째, 아침 닭죽, 점심 늙은 오이, 총 지출 7만 8천 원. 아무도 내가 밥을 먹었는지 묻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승민이 퇴근해 왔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밥을 먹으며 대충 물었습니다. 엄마, 아직 얼마 남으셨어요? 저는 야채를 집으며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엄마 돈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알 만큼만 남았어. 승민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다시 웃으며 엄마 걱정돼서 물어본 거예요. 엄마도 나이 드셨으니 혹시 아프면 어떡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오래도록 그 애는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옷장을 열고 적금 통장을 꺼내어 즉시 안쪽에 이렇게 썼다. 이 돈은 손주를 위해 남겨둔다. 이 집에서 나를 쓸모없게 느끼게 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다. 나는 통장을 따로 가방에 넣어 옷장 구석, 오래된 니트 스카프 밑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그들이 돈을 요구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했던 때, 차가 고장 났다던 때, 아이가 이가 아프다던 때, 나는 늘 돈을 꺼내 주었고, 한 번도 다시 세어본 적이 없었다. 이제 나는 세기 시작했다. 나는 밤늦게까지 앉아 휴대폰을 열고 옛 문자들을 찾아보았다. 가장 최근에 그들이 보낸 메시지는 이랬다. 엄마, 병원비를 바로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엄마, 1,000,000원만 보내주세요. 이제 나는 안다. 그날은 공휴일이었고 그들은 강릉에 놀러 갔다. 직접 뷔페 먹는 사진, 리조트에서 쉬는 사진을 올렸고 나는 다 봤다. 하지만 나는 침묵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제서야 나는 정신이 들기 시작했다. 지갑을 열어보니 500만 원짜리 4장만 남아 있었다. 나는 통장에 다시 썼다. 2일, 현금 200만 원 남음. 손주가 아니면 더 이상 주지 않음. 나는 안다. 그들은 앞으로도 돈을 더 뜯어내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손주가 보채서가 아니라 머릿속에 며칠 전 12인분 영수증이 자꾸 떠올랐다. 그 영수증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처제 생일 파티, 장미집에서 개최.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내 며느리의 처제는 내가 알기로 전주에 살지 않는다. 나는 확인해 보기로 했다. 나는 승민이네 집 근처 수다스러운 이웃명자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주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깔깔 웃으며 말했다. 어머, 몰랐어요? 그 파티는 그 집 올케 결혼기념일 파티였어요. 온 동네 사람 다 초대했어요. 저랑 창수 아저씨도 얻어먹었죠. 정말 재밌었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들은 처제를 핑계로 내세운 거였다. 영수증에 장소까지 맞췄다. 내가 늙고 시골스럽다고 여기고 조사도 못할 거라 생각해 그런 핑계를 만들어 돈을 뜯어낸 것이다. 나는 전화를 끊고 손이 떨렸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손주와 놀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내 처제는 몇 월에 태어났더라? 며느리는 과일을 깎다 잠깐 멈추고 네, 12월이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벽시계를 힐끔 봤다. 지금은 4월이다. 나는 다시 평온하게 물었다. 근데 이제 4월인데 생일 파티가 왜 이렇게 일찍이니? 며느리는 얼른 답했다. 아, 식당에서 프로모션을 해서요. 미리 예약하면 할인해준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고요함만 남았다. 저녁 식사 후 나는 혼자 앉아 그들이 돈을 요구했던 모든 순간을 떠올렸다. 예전 승민이가 손주가 열이 높아 병원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돈을 보냈다. 며칠 뒤 두 부부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을 보았다. 옛날 사진일까? 아니었다. 여행사에 다니는 옆집 소녀에게 물었더니 그 시기에 그 부부가 속초 투어를 갔었다고 확인해줬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역시 뻔한 시나리오였다. 돈을 요구할 때마다 새로운 핑계였다. 병원, 학원, 차 고장, 아이 아픔, 외할머니 아픔, 이제는 처제 생일까지. 나는 통장에 다시 썼다. 12인분 파티 처제라고 거짓말, 병원비 요청 사실은 여행, 학원비 3번 요청 전부 온라인 결제, 영수증 없음. 나는 점들을 하나씩 연결해 나갔다. 뚜렷한 패턴이 보였다. 나는 그들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되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껏 뜯어냈다.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모든 서류, 등기권리증, 적금통장, 손주의 출생증명서, 보험 서류를 전부 챙겨 꼼꼼히 확인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2023년 은행 대출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꺼내 읽었다. 은행 상담을 위해 복사한 계획서였고 그 안에는 내가 공동 보증인으로 나와 있었고 경숙이라는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런 서명을 한 적이 없었다. 그 서류는 누가 쓴 걸까? 나는 입술을 깨물고 신용상담을 하는 옛 동료 숙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류 사진을 찍어 보내 도움을 청했다. 언니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서명 위조 당한 거야. 이거 변호사한테 가져가면 돼. 나는 전화를 접고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등골이 서늘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이제는 반드시 대응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소리치거나 올 필요는 없다. 행동으로 한 걸음씩. 나는 침착을 되찾고 통장에 다시 썼다. 3일, 서류 서명 위조 발견, 변호사에게 법적 검토 의뢰, 모든 원본 서류 고향 집 금고에 보관.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하지만 오늘 나는 단지 손주의 할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복수를 시작하는 사람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승민에게 절에 다녀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아침을 먹으며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응, 엄마 다녀오세요. 빨리 와서 애 좀 봐줘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가방을 챙기고 모든 중요한 서류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나는 절에 가지 않았다. 나는 은행 맞은편 카페에 가서 설탕 없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숙자 언니가 소개해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1시간 뒤, 나는 정고 단호한 얼굴의 변호사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 서명이 위조된 양도 서류 사본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서류를 다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소송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시겠습니까? 상대는 아드님이잖아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논에서 자전거 타다 울던 아이였지만 지금은 어머니를 앞세워 빚을 내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혈육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입니까?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컴퓨터를 켜고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나는 위임장에 서명하고 내 이름이 들어간 모든 대출 서류를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작성했다. 동시에 임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었습니다. 모든 재산, 집과 토지, 저축한 돈까지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나면 모두 내 손자에게 법률사무소의 법적 감독 하에 신탁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서류에 서명했고 펜을 꽉 쥐고 있었으며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를 나서서 햇살이 눈에 들어오자 갑자기 눈이 시큰거렸습니다. 나는 점심 무렵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나를 보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절에 갔다가 아침 내내 있었어요? 엄마, 내가 라면 끓여줄게요. 나는 그냥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미 먹었어.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오래된 서랍을 열고 원본 등기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 끝난 후 작은 가방에 넣어 그것을 깊숙이 여행 가방 바닥에 숨기고 단단히 잠갔습니다. 이제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나는 손자와 침대에 앉아 거북이와 호랑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거북이는 속아서 호랑이가 친구인 줄 알았지만 결국 거북이는 자기의 딱딱한 등껍질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
아이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깔깔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언젠가 그 아이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승민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랑 카페에서 잠깐만 보고 싶어. 승민은 조금 놀라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말하면 안 돼요. 엄마,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밖에서 말하는 게 쉬워. 우리는 작은 카페 구석에 앉았습니다. 아이스티 잔이 입술에 닿기도 전에 나는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승민이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등기증 사본과 메모가 있었습니다. 원본은 더 이상 여기 없어. 원하면 한번 해봐. 승민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내가 뭘 했다고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늙었지만 바보는 아니다. 내가 너희들이 뭘 하려는지 모를 줄 알아. 승민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해예요. 나는 말을 끊었습니다. 오해 아니야. 나는 다 알아. 너희들은 나를 지갑처럼 썼지? 다 쓸 때까지 쓰고 다 쓰면 버릴 거잖아. 하지만 이제 끝났어. 나는 손자를 키울 거고 모든 서류를 내가 가져갈 거야. 너는 이제 엮이지 마. 승민이 책상을 쳤습니다. 엄마가 무슨 권리로? 그 애는 내 아들이에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일 때만 권리가 있지. 지금 넌 내 친엄마를 속여서 은행 대출받은 사기꾼일 뿐이야. 다시는 권리라는 말 꺼내지 마. 나는 일어섰습니다. 만약 내가 아이를 되찾으려면 해봐. 하지만 맹세컨대 나는 너희 모두를 법정에 세울 거고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나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손자의 미래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TV 화면에서 나오는 빛만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자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승민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5일, 이 게임은 여기서 끝난다. 나는 압니다. 이제야 시작일 뿐이라는 걸.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과 손자에게 꼭 필요한 몇 가지 물건만 챙겼습니다. 나는 손자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 할머니 집으로 가자.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시골에 데려가는 것이 부모가 돈만 생각하는 이 집에서 키우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작은 쪽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안에는 3천만 원이 든 봉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생일 파티 비용으로 요구한 돈입니다. 나는 한 줄 더 적었습니다. 나는 갚았다. 하지만 여기서 엄마 역할도 끝이다. 다음 날, 해가 뜨기도 전에 나는 조용히 손자를 안고 택시를 탔습니다. 며느리가 인기척을 듣고 달려나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골로 가, 당분간, 아니면 영원히.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손자를 데려가는 건 법에 안 맞아요.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너희가 몇 번이나 내 이름으로 대출 서류에 서명할 땐 아무렇지 않더니 이제 내가 내 핏줄을 데리고 가는데 뭐가 잘못이냐? 택시 기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이제 내 기억 속 메아리일 뿐입니다. 고향에 도착하니
이웃 창수 씨가 달려왔습니다. 어머, 경숙 씨 왔어요? 손자도 데려왔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다시 인생을 키우러 왔어. 나는 옛집을 정리하고 썩은 평상을 치우고 손자에게 새 침대를 마련했습니다. 장난감, 공부용 의자, 색칠 공부 노트도 샀습니다. 매일 손자에게 죽을 끓여주고 둘이서 마당에 나가 채소를 따고 달팽이도 잡고 닭도 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승민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 서서 크게 외쳤습니다. 엄마, 엄마. 문 열어줘요. 나는 나가서 손자는 내 치마를 꼭 붙잡고 내 뒤에 숨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뭐 하러 왔니? 승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데리러 왔어요. 아내도 미안하다고 했고 저도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아무데도 안 가. 그리고 너 이제 오지 마. 그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아들 보고 싶어요. 나는 손자를 가리켰습니다. 얘는 너를 그리워하지 않아. 한 번도 내가 얘를 씻겨준 적도 없어. 얘가 열이 났을 때 넌 리조트에 있었지. 예방접종할 때 넌 회의 중이었지. 그런데 지금 와서 아들이라고.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손자를 데려온 건 얘가 커서 너처럼 돈만 밝히고 효도도 모르는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서야. 나는 얘를 다르게 키울 거야. 나는 집으로 들어가 대문을 닫았습니다. 승민은 밖에 서서 더 이상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손자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손자는 내 품에 파고들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왜 아빠는 우리랑 안 살아? 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아직 허락 안 해서 그래. 나는 앞으로 손자가 무슨 질문을 더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손자 곁에 있을 것입니다. 손자가 사랑이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알 만큼 클 때까지. 그리고 할머니가 그 첫 번째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손자에게 죽을 끓여주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손자를 위해 후견인 서류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죽지 않는 한 아무도 저에게서 아이를 빼앗을 수 없도록 보장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동의하며 3일 후 군청 소재지로 오라고 약속했습니다. 3일 후 저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손자의 출생증명서부터 승민과 그의 아내가 싸웠던 녹음 파일까지 모든 서류를 챙겨갔습니다. 그 중에는 제 이름을 이용해 은행 대출을 받고 제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을 의논하는 대화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모두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장기 후견권을 법원에 요청할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재산을 손자에게 남길 수 있고 부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모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았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평온함만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오니 손자가 바나나 잎을 접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물었습니다. 나중에 커도 할머니 사랑할 거니? 아이는 제 목을 껴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밤이 되어 저는 휴대폰으로 며칠 전 승민 부부가 대화하는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그냥 대충 사인해. 그 늙은이 아무것도 몰라. 설령 죽어도 그 재산은 우리 거야. 승민의 목소리. 그래, 미리 해두는 게 낫지. 나중에 할머니가 치매 오면 서류 만들기 힘들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6일, 더는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 그들은 나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도 그들을 자식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다음 날, 저는 손자를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옆집에 살던 윤희 씨가 달려와 물었습니다. 병숙 씨, 그저께 전주에서 누가 와서 할머니를 많이 찾던데요. 그 사람들이 며느리의 동생이라던데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손자와 함께 고향에 돌아온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서류에 서명이 위조된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정리하고 여행 가방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역시 누군가 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손자의 행방을 찾으려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손자를 안고 숙자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읍내에 빈집 남아있어요? 빨리 이사 가야 해요. 숙자 언니는 묻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내일 와, 열쇠는 창수 아저씨 댁에 맡겨뒀어.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든 적금 통장을 인출해 몸에 지니고 짐을 싸서 여행 가방에 넣고 손자와 함께 바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거야? 읍내에 도착하니 새 집은 작고 슬레이트 지붕의 시멘트 벽이었지만 조용했습니다. 저는 침대를 놓고 장난감을 정리하고 대문에 팻말을 달았습니다. 할머니와 도현이의 집.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고 새 심카드를 구입해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녁에는 손자에게 색칠 공부와 글자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또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읍내로 이사 온 지 2주 후, 저는 비로소 평범한 사람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밥을 짓고, 손자를 근처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점심에 데려오고, 저녁에는 둘이 호숫가를 산책하고, 밤에는 글자를 공부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화로운 삶이 이상할 정도였지만, 이 고요함이 폭풍 전의 잠깐의 정적임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감대로 폭풍은 아주 빨리 닥쳤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학교 앞에서 손자를 데려오는데 낯선 여자가 나무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달려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병숙 언니, 저 며느리의 동생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즉시 손을 뿌리치고 손자를 안았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몰라요. 가세요. 그녀는 계속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언니, 손자 좀 잠깐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언니, 그러니까 며느리 언니가 임신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파티를 한 거예요. 오해하신 거예요. 저는 손자의 손을 꽉 잡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임신. 그런데 왜 내가 쓰레기통에서 찾아낸 초음파 사진에는 의사 이름도, 날짜도, 기록번호도 없었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봐요. 이번엔 임신이라고? 아니면 복권이라도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녀는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전하세요. 이 할머니 더는 장난치지 말라고. 다음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저는 손자를 데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15일, 네 번째 거짓말, 임신 사칭. 목적, 손자에게 접근. 저는 그들이 아이를 되찾으려 온갖 수를 쓰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변호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공식적인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요. 모든 재산, 고향 땅, 지금 사는 집, 적금까지 모두 손자에게 남기고 친부모에게는 어떤 관리 권한도 주지 않도록 해주세요. 변호사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단호한 어머니는 처음 봅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식에게 현금 인출기 취급을 당해본 건 아니니까요. 저는 한 장 한 장 서명하고 일어나 변호사와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이기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손자를 안고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고르게 숨쉬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끝까지 갈 거야. 오직 너를 위해, 누구도 아닌 너를 위해. 다음 날 저는 유언장 사본을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모든 게 남아있고 법적 증거가 되도록 했습니다. 3일도 안 되어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서 제 번호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목소리를 듣자마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 동생이 아파요. 더는 거짓말 못 하겠어요. 저는 한 문장만 답했습니다. 처음엔 믿었다. 그 다음은 내가 바보였다. 더 할 말도 없었습니다.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쇠고기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아이는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는 아빠, 엄마랑 같이 안 살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를 사랑하는 게 그들 무서워하는 것보다 더 크니까. 아이는 잠시 조용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나도 할머니를 사랑해도 돼요?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할머니를 사랑해주면 할머니는 10년 더 살 수 있어. 아이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를 100년 사랑할래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조여들었다. 왜냐하면 이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끔찍한 일들과 마주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6월 중순 어느 아침, 햇살이 막 비치기 시작할 때 나는 집 현관을 닫고 있었는데 낯선 소포를 받았다. 배달원이 말했다. 경숙 씨에게 직접 전해달라고 누가 부탁했습니다. 나는 소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나는 즉시 알아봤다. 그것은 내 손주가 유치원 마당에서 놀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은 몰래 찍힌 것이고 꽤 가까운 거리에서 찍혀 아이의 환한 얼굴과 머리에 모래가 묻은 모습이 선명했다. 사진 아래에는 빨간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가 얘를 얼마나 더 지킬 수 있을까? 나는 사진을 꼭 쥐었고 평생 처음 느껴보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들이 감히 나를 협박하다니. 그들이 내가 무서울 거라 생각했나? 그들은 내가 전쟁을 겪었고 한밤중 논밭을 가로질러 아이를 병원에 데려간 적도 있으며 아이에게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기 위해 차가운 땅바닥에서 잠든 적도 있다는 걸 모른다. 나는 사진을 넣고 집에 들어가 문을 꽉 잠그고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협박, 사생활 침해, 미성년자 보호권 침해로 고소할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그녀는 내게 사진을 찍고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소포를 봉인하라고 했다. 나는 그대로 따랐다. 모든 것이 끝난 뒤 나는 손주를 안고 학교에 데려가 선생님께 맡기며 신신당부했다. 오늘부터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아이를 데리러 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제 이름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점심에 집에 돌아와 나는 추가로 계획서를 쓰기 시작했다. 서류를 교육청에 보내 학교에서 손주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었다. 나는 손주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절대 두고 볼 수 없다. 그날 오후 나는 손주를 데리고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하러 갔다. 대기실에서 낯선 여자가 내 옆에 앉아 손주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나는 경계하며 손주를 안고 자리를 옮겼다. 잠시 후 그 여자는 일어나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다. 나는 물탱크 뒤에 숨어 따라가 들었다. 할머니가 아주 경계심이 많아. 내가 가까이 가면 바로 들킬 거야. 그때 나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었다. 밤에 집에 돌아와 일기에 썼다. 23일, 그들이 더러운 수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영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예전에 동네 경찰서장이었고 지금은 은퇴한 사람이다. 영훈 씨, 만약 제가 손주 양육권 보호를 위해 개입 요청 서류를 보내면 군청에 올려줄 수 있나요? 영훈 씨는 단호하게 답했다. 경숙 씨, 걱정 마세요. 그들이 경숙 씨를 건드리면 저를 건드리는 겁니다. 사흘 뒤 군청 법원에서 출석 요청서가 도착했다. 양육권을 명확히 하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알았다. 법적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밤새 서류를 준비했다. 모든 서류 사본, 녹음, 사진, 협박 소포, 유언장, 위조 서명 증거 등 하나하나 파일에 넣고 번호를 매겼다. 잠자기 전 나는 손주를 안고 물었다. 할머니가 중요한 일을 하러 간다. 집에서 얌전히 있을 수 있겠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고 약속했다. 할머니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다른 사람과는 안 갈 거예요. 나는 아이의 이마에 머리를 대고 속삭였다. 오직 할머니뿐이야. 다음 날 아침, 나는 군청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법정 문 앞에서 나는 등을 곧게 펴고 서류 가방을 품에 안고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나는 이기기 위해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소송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도 내 손에서 손주를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날 아침의 법정은 크지 않았다. 10명 남짓 앉아 있었고 대부분 사법 관계자와 아동 보호 담당자였다. 승민과 며느리는 이미 와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며느리는 얼굴을 돌렸고 승민은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만 바라보며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곧장 앞으로 나가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다. 재판장이 물었다. 경숙 씨, 손주 지호의 양육권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례로 서류 뭉치를 꺼내 가지런히 놓았다. 이것은 손주의 출생신고서, 제 유언장, 손주의 친부모가 제 이름을 여러 번 빌려 돈을 빌린 사실을 입증하는 녹음 파일,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의 위조 서명 확인서입니다. 나는 또박또박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말했다. 아무도 내 말을 끊지 않았다. 모두가 경청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나는 내 자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아이를 돈벌이 도구로 삼는 이기적인 두 어른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이다. 내가 손주를 데리고 간 것은 도망치기 위함이 아니라 구하기 위함이었다. 그쪽에서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전 그 아이의 엄마예요. 나는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하지만 엄마라는 사람이 10 이상 차려놓고 시어머니 돈을 뜯어내려는 건 자격이 없어 승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양측에 자발적으로 사실을 진술하는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나는 이미 준비해 두었다. 진술서에는 명확히 적었다. 지호가 태어난 이후 주양육자는 나였고 최근 3년간 부모는 경제적 외피만 챙겼을 뿐 실제 양육은 전적으로 내가 맡았다. 부모가 재정 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서류를 위조하려 한 정황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아동보호 담당자는 서류를 읽고 고개만 끄덕였다. 일주일 후 나는 임시 확인서를 받았다. 내가 지호의 유일한 합법적 후견인이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눈물을 터뜨렸다. 이겨서가 아니라 마침내 아이를 핏줄이라는 덫에서 지켜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신김치찌개와 틸라피아 생선구이를 해주었다. 아이는 밥 2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먹으면서 말했다. 오늘 선생님이 저 착하다고 칭찬해줬어요, 할머니. 나는 아이의 볼을 꼬집으며 말했다. 우리 아이는 할머니 딸이니까. 이틀 뒤 승민네 집이 압류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은행 빚이 연체되어 보증 설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내게 마지막 부탁을 하며 전화를 걸었다. 나는 전화를 받았고 승민은 눈물로 말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우리 좀 살려주세요. 나는 바람처럼 조용히 답했다. 너희들은 열해 동안 엄마 사랑을 받았어. 이제 엄마는 남은 몇 해만 손주 사랑을 할 거야.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다. 다시는 열지 않았다. 나는 통쾌하지 않았다. 기쁘지도 않았다. 그저 마음이 평온했다. 나는 마당에서 노는 손주를 바라봤다. 햇살이 아이 머리 위로 황금빛으로 비쳤다. 마치 어릴 적 처음 본 승민의 미소처럼 빛났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르다. 이 아이는 분명히 바르고 착하게 자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할머니의 마지막 약속이었다. 후견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나는 마음속에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살았다. 매일 아침 손자를 학교에 데려다주며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 선생님도 말씀하셨다. 요즘 지호가 더 즐겁고 공부도 훨씬 잘해요. 아마도 할머니께서 자주 웃으시는 걸 보고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웃었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제 할머니는 내가 안전하다는 걸 아니까? 하지만 한 달 후 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또 받았다. 군청 경찰서에서 나를 부르며 조사를 요청했다. 이유는? 누군가 내가 아동을 납치하고 친부모의 동의 없이 임의로 후견권을 차지했다고 고발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초대장을 읽으며 비웃음이 나왔다. 나는 모든 서류와 임시확인서, 변호사의 위임장, 유언장, 그리고 며느리가 엄마가 키워요. 우리도 덜 힘들어요. 라고 말한 녹음 파일까지 챙겨갔다. 조사관 앞에 앉아 차분히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는 모든 자료를 다 살펴본 뒤 말했다. 저희는 절차에 따라 조사할 뿐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상대방이 반격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 나는 근처 카페에 들러 길을 바라보며 앉았다. 사람들이 오가지만 이 66살 할머니가 자기 가족, 바로 자신의 가족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문 아래에 봉투가 하나 숨겨져 있었다.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쪽지가 있었다. 계속 아이를 지키려 하면 우리가 나쁘게 나올 테니 원망하지 마라. 이번에는 화가 나지 않았다.
나는 웃었다. 크게 웃었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기 때문이다. 나쁜 사람들이 막다른 길에 몰리면 비열한 수를 쓴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공식적으로 마을 경찰서에 모든 관련 서류, 녹음 파일, 협박 봉투 사진을 첨부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하루 종일 맞설 겁니다. 다음 날 마을 경찰이 집에 와서 보안 점검을 했다. 그들은 대문 앞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하며 이상한 움직임을 감시하겠다고 했다. 나는 손자에게 말했다. 낯선 사람이 오면 문 열지 마. 누가 뭐 물어봐도 할머니 오실 때까지 기다려요라고만 해. 아이는 경계병처럼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아이에게 강인함의 첫 씨앗을 심어주었음을 알았다. 일주일 후 나는 다시 법원에 불려갔다. 이번에는 영구 후견권에 대한 공식 신문이었다. 나는 갈색 아오자이와 낡은 삿갓을 썼다. 심사위원 앞에 서서 울지도 애원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말했다. 저는 부유하지도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년간 눈물로 아이를 키웠고 이제는 진심으로 손자를 키우고 싶을 뿐입니다. 방 안은 조용했다. 내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다. 상대방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들은 포기했다. 일주일 후 나는 판결문을 받았다. 내가 지호의 공식적이고 합법적이며 영구적인 후견인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친부모는 명확한 양육 능력 증거가 없는 한 재정적, 행동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떨리는 손으로 판결문을 들었다. 나는 이겼다. 아들에게 이긴 것이 아니라 혈연이라는 이유로 내가 용인해왔던 불공정함에 이긴 것이다. 그날 밤 나는 판결문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다. 액자 아래에는 내가 직접 쓴 문구가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보호하는 것이지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 판결문을 받은 후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게 살았다. 더 이상 누가 문을 두드릴까 두렵지 않고 골목에서 차 소리가 나도 놀라지 않았다. 매일 아침 손자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이면 둘이서 함께 정원을 가꾸고 채소를 따고 책을 읽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시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을 준비하던 중 숙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경수가 어떤 사람이 내 사무실에 와서 할머니 땅 서류를 물어봤어. 아드님의 사업 파트너라고 했지만 묻는 방식이 수상했어. 나는 숨을 죽였다. 뭐라도 가져갔어? 숙자가 말했다. 아니, 내가 서류를 잠가놨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할머니가 유언장을 바꾼 걸 알기 전에 자산을 팔려고 하는 것 같아. 나는 전화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손이 떨렸다. 그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는 다른 수를 쓰는 것이다. 아이를 못 뺐으니 땅과 돈을 노리는 것이다. 그날 밤 손자를 안고 자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나는 알았다. 마지막 한 걸음을 더 내딛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악용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끊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에 가서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적금 계좌를 해지하고 손자의 학업과 의료비만을 위한 신탁 계좌로 전환했다. 내가 유일한 감독자가 되었다. 나는 한 장 한 장 서류에 눈도 깜빡이지 않고 서명했다. 일을 마치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유언장을 추가로 작성했다.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모든 재산은 손자 외에는 누구에게도 넘어가지 않으며 제3자가 손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했다. 유언장 사본 한 분은 법원에 제출해 법적 서류로 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날 밤 나는 그 서류들을 작은 나무 상자에 넣고 잠갔다. 뚜껑에는 할머니가 없을 때만 열 것,
이라고 쓴 쪽지를 붙였다. 다음 날 나는 손자를 데리고 강가에 가서 둘이서 낚시를 했다. 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 가슴에 밀려왔다. 나는 옛날에 그 아이의 아버지를 안고 홍수를 피해 한밤중에 도망쳤던 이야기, 흠뻑 젖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너무 가난해서 사흘 내내 묽은 죽만 먹었던 시절 이야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손자는 내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그럼 이제 우리 안 가난하지, 할머니. 나는 웃으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래, 내가 있어서 할머니는 이미 부자야. 어느 날 오후, 정원을 물 주다가 익숙한 차가 대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승민이 내렸다. 얼굴이 여위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무거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밖으로 말했다. 사과하러 왔니? 아니면 뭘 원하니?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냥 아이를 한 번만 보고 싶어요. 나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묻겠다. 만약 그를 만난다면 너는 다음에 무엇을 할 거니? 그에게 용서를 빌 거야? 아니면 또다시 마지막으로 부모님 증명일을 대신해 달라고 부탁할 거야? 그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덧붙였다. 내가 아직 양심이 남아있다면 떠나라. 나는 그 아이에게 아버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너는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 나는 등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손자의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다. 저는 손자가 추가로 역량 개발 수업을 듣길 원해요. 비용이 들어도 괜찮아요. 저는 그 아이가 자신감 있고 주체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선생님이 물었다. 할머니, 왜 그렇게 손자를 사랑하세요? 나는 웃었다. 그 아이는 제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그날 밤 나는 아이가 곰인형을 꼭 안고 고르게 숨을 쉬며 자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나는 속삭였다. 할머니는 더 이상 복수가 필요 없어. 너는 이미 내 인생의 가장 큰 승리야. 가을 초 어느 아침, 산들바람이 처마를 스치기 시작할 때 나는 유치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선생님이 말했다. 경숙 할머니, 오늘 학교 정문에 낯선 사람이 와서 지호 가족이라고 했는데 아이가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희가 접근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알았다. 내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그들은 계속해서 접근하려 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아이는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기에 무언가 돈, 집, 혹은 가짜 신뢰와 다시 이어줄 다리가 되어 있었다. 나는 즉시 학교로 가서 선생님을 만나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동시에 추가 서약서를 작성했다. 법적 위임이 없는 누구도, 친부모라도 아이와 접촉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사진관 앞에 멈췄다. 나는 손자와 함께 증명사진을 찍고 크게 인화해 나무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다. 사진 밑에는 또렷한 글씨로 썼다. 가족은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깨뜨릴 수 없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92일째 그들이 또 접근을 시도했다. 아이는 알아보지 못했다. 좋다. 정은 이용으로 싸우면 안 된다. 일주일 후 동네 이장이 집에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전주에서 온 사람이 동네 사람을 시켜서 할머니에게 압박을 넣어 양육권을 넘기라고 한다고 들었어요.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 아이를 오래 돌보지 못할 거라네요. 나는 그를 안치고 차를 따라주며
최근 건강검진 기록이 담긴 의료 서류 뭉치를 책상에 올려놓았다. 심장, 관절, 혈압 모두 정상이었다. 나는 말했다. 나는 66이지만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텃밭도 가꾸고 장도 본다. 약 한 알도 걸은 적 없다. 그들은 아이가 아플 때마다 스파에 있었다. 누가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겠나?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말이 맞네요. 내가 동네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지내세요. 하지만 나는 말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다. 나는 믿을 만한 이웃집마다 찾아가 내가 아이를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돌봐왔고 학대나 방임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언해달라고 부탁했다. 서명을 받아 동사무소에 제출하며 양육권 서류에 추가했다. 나는 알았다. 상대가 정당한 길이 막히면 반드시 좁은 틈이나 어두운 구석을 찾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내 인생 어느 구석도 어둠이 남지 않게 할 것이다. 오후에는 손자에게 옷 개기, 책상 닦기, 혼자 옷 갈아입기 같은 간단한 일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일찍 시키려는 게 아니라 자존감은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어서였다. 그날 밤 아이가 내게 물었다. 할머니, 왜 우리는 도현이처럼 엄마 아빠가 없어?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는 내가 진실 속에서 자라길 바랐다. 거짓말이 아니라. 아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빨리 커서 나중에 할머니를 지켜줄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 아이는 겨우 5살인데도 벌써 마음이 깊다. 나는 일기에 썼다. 100일째, 아이가 엄마 아빠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나는 진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앞으로의 길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가르침이 될 것임을. 나는 단지 손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훌륭한 남자가 될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월요일 아침,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뒤 나는 마을 슈퍼에 들러 쌀과 식용유, 그림용지를 샀다. 계산대에 줄을 서는데 한 여자가 내 옆에 다가와 속삭였다. 경숙 할머니 맞으시죠? 조심하세요. 시외에서 누가 집을 감시하라고 사람을 샀대요. 나는 급히 돌아봤지만 그 사람은 이미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조용히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는 길 내내 뒤를 살피며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대문을 단단히 잠그고 커튼을 모두 닫고 영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예전에 경찰과 연결을 도와준 적이 있다. 나는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다. 영훈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제 그들이 무리수를 두는군요. 절대 아이 혼자 밖에 내보내지 마세요. 필요하면 내가 아는 경찰에게 부탁해서 며칠간 집 주변을 순찰하게 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전했다. 그날 밤 나는 집 한가운데에 나무 상자를 꺼내 그 안에 숨겨둔 낡은 미국 달러 3장, 은목걸이,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몇 년 전부터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 대비해 숨겨둔 것들이었다. 이제는 더 큰 결심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거처를 옮길 때가 온 것이다. 나는 숙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아직 시골에 집 남아 있어요? 그들이 생각지도 못할 곳이면 좋아요. 언니가 대답했다. 있어. 안동에 내 사촌이 오래 비워둔 집이 있어. 근데 거긴 정말 외지고 이 동네랑은 달라.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게 더 좋아요.
나는 사라지고 싶어요. 사흘 뒤, 나는 아이의 임시 휴학을 한 달 신청했다. 신청서에는 안전을 위한 환경 변경이라고 썼다. 나는 모든 원본 서류, 재산, 필요한 옷, 일기장을 챙겨 짐을 쌌다. 떠나기 전 침실 서랍에 쪽지를 남겼다. 아이가 엄마에게 쫓겨나면 엄마는 스스로 새로운 둥지를 만들고 손자를 지키며 옳은 일을 할 것이다. 할머니와 손자는 아침 일찍 시외버스를 타고 거의 10시간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언덕 옆에 자리 잡은 작은 나무집, 뒤에는 채소밭과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이곳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하루 종일 집을 정리하고 두 사람의 사진을 벽 한가운데 노란 불빛 아래에 걸었다. 나는 이곳을 우리의 새 집이라고 불렀다. 아이도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여기가 더 안전한 것 같아. 나는 아이의 어깨를 꼭 안으며 말했다. 그래, 어디든 할머니가 있으면 그곳이 성체야.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적었다. 113일째, 은신 시작. 도망이 아니라 보존이다. 나는 알았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하지만 이곳, 언덕의 바람 속에서 나는 손자에게 인간으로 살아가는 법을 하나씩 가르칠 시간이 생겼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돈이 필요할 때만 혈육을 중시하는 이들과도 멀어졌다. 나는 여기서 아이를 키울 것이다. 언젠가 아이 스스로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 내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안동 언덕 위의 삶은 소박하지만 내가 바랐던 것보다 더 평화로웠다. 이른 아침, 맞은편 산에서 닭이 울고 안개가 집 주변을 감쌌다. 나는 손자와 함께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장작불로 아침을 준비했다. TV도 인터넷도 없고 오직 손자의 웃음소리와 매일 들리는 새소리만 있었다. 나는 작은 칠판으로 글자를 가르치고 한 글자씩 쓰기 연습을 시키며 옛 이야기와 시를 읽어주었다. 아이는 무척 좋아하며 말했다. 내가 잘 배워서 나중에 할머니한테 가르쳐 줄게. 나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평온함이 조금씩 스며들었다. 3주가 지났지만 아무도 우리가 있는 곳을 찾아내지 못했다. 나는 거의 우리 둘이 완전히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났다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오후, 내가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있을 때 손자가 마당에서 뛰어 들어왔다. 할머니. 낯선 사람이 길을 물어봐요. 나는 뛰어나가며 심장이 요동쳤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험상궂은 남자가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는 진한 중부 사투리로 물었다. 저기, 경숙 씨 집이 어디죠? 나는 한순간 멈췄다가 대답했다. 모릅니다. 여기 사람들 이름이 다 비슷해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다. 하지만 그가 사라지자마자 나는 그들이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는 걸 직감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휴대폰에서 심카드를 빼내고 장작불에 태워버렸다. 실수는 용납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숙자 언니에게 손편지를 보냈다. 혹시 누가 나에 대해 묻거든 대답하지 마. 나는 거기 없는 셈 쳐.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연락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받아줄 수 있는 읍내의 안전한 우편함으로 새 연락처를 업데이트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다음 단계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걸 알았다. 나는 가까운 기숙형 학교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멀고 부족해도 안전만 하면 됐다. 운 좋게도 8km쯤 떨어진 곳에 학교가 있었고 교장 선생님은 내가 등하교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면 임시로 받아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준비를 마친 뒤 두 사람은 언덕을 내려 학교로 걸어갔다.
붉은 흙길 위에 한 걸음 한 걸음이 말로 하지 못할 맹세였다. 나는 절대 그들이 내 손자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설령 세상 끝까지 가야 하더라도. 어느 날 학교 길에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 왜 우리는 계속 숨어야 해요? 나는 아이를 오래 바라보다 대답했다. 모두가 올바르게 사랑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할머니는 내가 할머니처럼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아. 아이는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알겠어요. 그날 밤 나는 일기에 썼다. 135일째, 적이 국경까지 따라왔다. 나는 더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집문에 나무 팻말을 하나 더 걸었다. 저희는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동정은 없다. 오직 싸움만 남았다. 안동에서 산지 석 달이 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산비가 쏟아졌다. 흘길은 미끄러웠고 학교 길에 손자가 넘어졌다. 나는 달려가 아이를 일으켰다. 아이의 무릎에는 피가 맺혔고 나는 발목을 삐었다. 그날 밤 나는 리얼이 났다. 눈이 아파서 흐릿했지만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다. 아이가 젖은 수건으로 내 이마를 닦으며 속삭였다. 내일 할머니가 나으면 어디 가지 마세요.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는 어디도 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도 할머니 곁을 떠나지 마. 알겠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더 이상 떠날 힘이 없음을 알았다. 이런 도피 생활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변호사에게 편지를 써 나와 손자의 주민등록을 이 지역으로 옮기는 절차를 부탁했다. 또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겨도 손자가 여기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장기 거주권 보호 방법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친부모라도 아이를 빼앗아 갈 수 없게 해달라고. 서류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담임 선생님과 친해져 손자를 더 잘 지도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이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가 과거에 끌려가지 않고 독립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고 싶었다. 일주일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 서류가 심사 중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아동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거주지에서 데려갔다고 합니다. 나는 웃었다. 또 시작이구나. 나는 분명히 말했다. 그 가족이 한 번이라도 안부를 물었나요? 죽 한 봉지, 약 한 알이라도 보냈나요? 무슨 자격으로 반대합니까?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저희가 답변하겠습니다. 하지만 각오하세요. 다시 법정에 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다가 결심했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나는 10쪽짜리 진술서를 썼다. 12상 잔치 영수증 한 장으로 집에서 쫓겨난 순간부터 손자를 데리고 도망치고 협박당하고 미행당했던 여정을 모두 적었다. 모든 옛 증거들, 녹음, 사진, 이웃의 진술, 학교의 확인서도 첨부했다. 그리고 손자가 직접 말하는 영상을 찍었다. 나는 할머니와 있고 싶어요. 할머니가 나를 제일 사랑해요. 나는 모든 자료를 도청에 제출했다. 이것이 마지막 승부임을 나는 알고 있다. 3주 후 나는 초청장을 받았다. 마지막 신문, 장기 양육권과 친부모의 개입권 박탈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나는 지방으로 가기 위한 짐을 싸며 아이에게 신신당부했다. 누가 물어보면 넌 그냥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라고만 말해. 그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마.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떠나는 아침,
나는 다시 한번 나무집을 바라보았다. 낡은 양철 지붕이 바람에 덜컥거리고 벽은 붉은 흙빛으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내게 이곳은 사랑의 성체이자 마지막 안식처였다. 나는 일기장에 썼다. 165일째, 마지막 한 번,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이번 버스는 내가 도망쳤던 곳으로 다시 데려가지만 이번엔 도망치기 위해 가는 게 아니다. 나는 끝내기 위해 간다. 아이와 나는 이슬비 내리는 흐린 아침에 도착했다. 하늘도 내 걱정을 대신하는 듯 잿빛이었다. 법원 앞에서 나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승민이나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 늦게 오거나 막판에 압박을 주려는 속셈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아이를 데리고 대기석에 앉아 서류를 꼭 쥐었다. 아이는 내 옆에 바짝 붙어 아무 말 없이 얌전히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조금 있다가 들어가면 안에 있는 분들 눈을 똑바로 보고 할머니가 시킨 대로만 대답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전사처럼 순순했다. 15분 뒤 심리실 문이 열렸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들어갔다. 맞은편에는 재판부 3명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승민과 며느리도 이미 와 있었다. 둘 다 정장을 입고 두꺼운 서류 뭉치를 안고 있었다. 준비를 많이 한 듯 했다. 재판장이 내게 물었다. 경숙 씨, 친부모의 개입 없이 지호의 법적 후견인을 계속 원하십니까? 나는 누구도 보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네. 내 변호사가 모든 경과를 설명하고 학교 서류, 안동 담임 선생님의 편지, 협박 녹음본, 낯선 사람의 미행 사진, 그리고 아이가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동영상까지 추가로 제출했다. 재판장이 내 손자를 바라보며 몸을 숙였다. 얘야, 내가 엄마 아빠랑 살고 싶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왜 살고 싶지 않니? 아이는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혼내요. 저는 할머니가 우는 게 무서워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고 승민은 나를 붉어진 눈으로 바라봤다. 그게 후회인지 부끄러움인지 나는 몰랐다. 그리고 솔직히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았다. 재판장이 말했다. 심의하겠습니다. 30분간 밖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나는 아이를 데리고 복도의 벤치에 앉았다. 빗줄기는 거의 그쳤고 운동장의 가랑비만 흩날렸다. 나는 손수건으로 아이 손을 닦아주고 품에 안았다. 30분 뒤 우리는 다시 불려 들어갔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다. 제출된 증거, 증인 진술, 실제 양육 상황, 그리고 아동의 의사를 종합하여 경숙 씨가 지호의 18세까지 법적, 유일한 후견인이 됨을 결정합니다. 친부모는 지호에 대해 접근, 연락, 재정, 교육, 거주 등 어떤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추후 다른 판결이 없는 한 이 결정은 유효합니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재판장은 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도록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힘차게 걸었다. 정문에 이르자 승민이 뒤에서 불렀다. 엄마. 나는 돌아봤다. 그는 손을 축 늘어뜨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보며 화도, 연민도 없이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마. 내가 엄마를 돈 찍어내는 기계로 여겼을 때 엄마를 잃었고,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아빠 노릇을 하다가 내 아들도 잃었다. 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섰다. 그날 오후, 나는 아이와 함께 다시 안동행 버스에 올랐다.
버스에서 아이가 물었다. 그럼 이제 엄마 아빠 못 만나요, 할머니? 나는 대답했다. 그분들이 진심으로 변하면 언젠가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여기서 내가 선택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는 알았다. 내가 이긴 것이다. 법정에서가 아니라 아이가 나를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버스는 붉은 노을 속을 달리며 우리를 안동으로 데려갔다. 긴 여정 내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단잠에 빠졌고 작은 손은 내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더 이상 위협도, 소송도, 의심스러운 시선도 없다. 하지만 이제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할 일도 없다. 오직 나와 아이만 남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밥을 짓고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다. 아이는 쌀을 씻고 채소를 다듬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 새로 온 선생님이 얼마나 다정한지 서준이가 색연필을 빌려줬다는 등 신나게 이야기를 쏟아냈다. 나는 조용히 듣고 있는데 마음이 따뜻해졌다. 삶에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고 더는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으면 된다. 사흘 뒤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를 받았다. 거기엔 최종 판결문 사본과 축하 인사, 그리고 앞으로도 아이의 학업, 예방접종, 생활기록을 잘 관리해. 추후 분쟁을 예방하라는 당부가 적혀 있었다. 나는 모든 서류를 정리해 낡은 나무 상자에 넣고 단단히 잠갔다. 그리고 그 어두웠던 날들의 기억도 함께 잠가버렸다. 그날 이후 나와 아이는 마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새로 시작했다. 마을 학교에 정식 입학을 신청하고 교장 선생님을 만나 서류를 제출했다. 교장 선생님은 말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보아하니 쉽게 포기하실 분이 아닌 듯하네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친자식에게조차 내 삶이 쓸모없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집 옆 텃밭을 조금 더 얻어 채소를 심고 닭을 키우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두 사람은 함께 물을 주고 채소를 따고 저녁이면 숙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끔 마을 근처에 장이 열리면 나는 손자를 데리고 물건을 사러 간다. 가끔은 뜨끈한 소고기 쌀국수를 먹으며 평화로운 한 주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진다. 어느 날 채소를 다듬고 있는데 손자가 갑자기 물었다. 할머니, 나중에 할머니가 늙으면 누가 할머니를 돌봐줘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할머니는 늙는 게 무섭지 않아. 제일 무서운 건 내가 커서 더 이상 할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거란다. 손자는 나를 꼭 안으며 말했다. 나는 할머니를 항상 사랑할 거야. 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텃밭을 가리켰다. 할머니가 지금 내게 식물을 키우는 법을 가르치고 있잖니.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식물이 오래 살려면 골고루 돌봐야 해. 사랑도 마찬가지란다. 나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172일째, 심기 시작. 채소를 심고, 씨앗을 심고, 그리고 믿음을 심는다. 매주 주말마다 나는 손자에게 손편지 쓰는 법을 가르친다. 나는 말했다. 나중에 아무리 현대적인 전화기가 생겨도 종이에 쓴 말은 더 오래 남는단다. 손자는 나에게 첫 편지를 써서 베개 밑에 두었다. 나는 할머니가 나에게 평안을 주어서 할머니를 사랑해. 나는 밤에 조용히 읽고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나는 술을 놓기 시작했고 작은 손수건 몇 개를 만들며
노트에 좋은 시구를 옮겨 적었다. 나는 안다. 언젠가 나는 더 이상 힘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손자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남기고 싶다. 재산이 아니라 시간 말이다. 나는 새 노트를 시작하며 이름을 붙였다. 착한 사람이 되는 비법. 매일 한 줄씩 적었다. 언젠가 내가 곁에 없을 때 손자가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첫 문장은 이렇다.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자신을 잊을 만큼 사랑하지 마라. 안동의 겨울은 매섭게 춥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짙은 안개가 낀다. 매일 아침 손자가 일어나기 전에 집을 덮이기 위해 일찍 아궁이에 불을 지핀다. 손자는 이불 속에 몸을 말고 눈을 반쯤 감은 채 자다 깬 듯 더 자고 싶어 한다. 나는 살짝 흔들며 말한다. 일어나자. 작은 전사야. 손자는 킥킥 웃으며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와 불 옆에서 손을 비빈다. 아침은 다진 고기가 들어간 뜨거운 죽 한 그릇뿐이지만 손자는 잔치처럼 맛있게 먹는다. 평온한 삶이 반년 가까이 이어졌다. 나는 거의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소송당하던 그 기분을 완전히 잊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방금 잘라낸 배추를 말리고 있을 때 이장님이 찾아와 봉투 하나를 건넸다. 할머니께 등기 우편이 왔어요. 나는 봉투를 열었고 순간 심장이 조여왔다. 봉투 안에는 도청 법원에서 온 서류가 들어 있었다. 귀하는 재산 분쟁과 관련하여 출석하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손자 양육권 문제가 아니라 땅 문제였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읍내의 땅이었다. 나는 즉시 알았다. 그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일기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적었다. 211째, 다시 밀려온 압류. 이제는 손자 쟁탈전이 아니라 땅을 빼앗으려 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땅의 법적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변호사는 말했다. 걱정 마세요. 땅 등기는 할머니 단독명이고 공동 소유가 아니니 할머니 서명 없이 임의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송으로 압박할 수 있어요. 나는 대답했다. 그럼 저는 가겠어요. 하지만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끝내러 갑니다. 나는 숙자 씨에게 손자를 맡기고 혼자 버스를 타고 도청으로 갔다. 법정에서 나는 기록에 명확히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읍내 땅은 제 아들의 권리나 의무와 무관합니다. 저는 그 땅을 고아를 돕는 자선단체에 기부할 절차를 밟겠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다. 상대 변호사는 얼굴이 창백해졌다.